안녕하세요. 존버 좋은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19년 만에 최고치에 올랐다. 특히나 장기채가 계속 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진짜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22년도에 여러분들 금리 인상할 때 주식들이 급격하게 빠졌잖아요. 그런 조정이 오지 않을까 조금 여러분들이 좀 걱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주나 이런 거를 좀 줄이려고 계속 하고 있고 줄여 나가고 있고, 현금이나 아니면은 금이랑 은 그다음에 원자재 이쪽으로 이제는 점점 더 이렇게 자산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냐? 이 채권 시장 있잖아요. 특히나 미국의 이 빚,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빌린 돈을 상징을 나타내는 채권 시장인데, 이게 미국 기축통화나 아니면 미국의 이런 신용도가 탄탄하면은 이런 식으로 금리가 많이 안 오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게 워싱턴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런 칼럼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30년물이요, 최근에 지금 2007년 이후에 가장 높게 이렇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고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말은 뭐냐? 최근에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6 안팎까지 올라왔고요. 30년물이 5%대에 넘나들며 시장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이터는 5월 19일 기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667까지 이렇게 올랐다고 보도했고, 30년물은 5.159 이렇게 1.5% 이렇게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전쟁, 유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런 금리를 자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왜 안 좋은 거냐? 왜냐하면요, 미 국채의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3% 주면은 다 미국채를 발행을 하면 다 사갔는데, 이제 3% 주면은 안 가져가고 4%로 발행을 해야 가져간다. 그러니까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4%에 팔아야 잘 팔린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국채의 이런 가치는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렇게 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하면 당연히 금리도 그에 맞춰서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 확률도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뭐 5%, 그다음에 4.6%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굳이 위험을 감수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저축을 해서 4.6% 그냥 확정 수익을 얻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투자가 이렇게 감소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AI나 이런 데가 투자가 줄어들면서 버블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거는 표면적인 경제학적 이유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역시나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다우카 시대가 좀 열리고 있다. 다우카 시대가 열리면서 이게 지금 국채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튄 것도 미중 회담 이후에 튀었잖아요. 미중 회담 때 뭐 이렇게 중국과 이 미국이 얻은 이런 협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글로벌 이제 큰 손들,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이 이제는 더 안 되겠구나, 미국채를 좀 더 줄이자, 그리고 이제 다변화해서 금이나 아니면 다른 자산들을 더 모으자, 이런 지금 계획을 더 세웠겠죠. 그러니까 미국채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CBO는 26년 회계년도 이 미국 재정 적자를 1.9조 달러, 그다음에 36년에는 3.1조 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GDP 대비 적자도 26년에 5.8%에서 36년에 6.7%로 확대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이 미국의 순이자 비용은 26년에 약 1조 달러에서 36년에 2.1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정부가 세금으로 걷는 돈 중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이 과거 부채의 이자 갚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만의 지금 위기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지금 보면 미국의 30년물도 갑자기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30년물도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미국과 격차를 계속
더 빠르게 좁히고 있으면서 10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좁혀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독일, 뭐 영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 국채들도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선진국채에 못 믿겠다. 얘네들 과연 돈을 제대로 버는 건지, 그리고 제조업들도 다 무너지면서 돈놀이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계속 들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단기채 금리가 아닙니다. 장기채 금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미국의 30년물이 5.2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고 2007년 이후 최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나와 있고요. 10년물은 4.6, 그다음에 일본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4.2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고, 영국의 30년물 길트채도 1998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유럽까지 이제 동시에 장기채가 흔들리는 글로벌 현상으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근데 미국이 조금 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서 미국이 주목받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기축 통화이기도 하니까 제가 더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채권 위기라고 부르냐? 이 채권 가격과 금리는 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들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요, 각국 정부가 이제 코로나 이후 막대한 부채를 쌓았고, 전쟁, 국방비, 복지, 이자 비용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채 발행을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계속 이제 장기채 금리가 낮은 금리로 이제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빌리는데 인플레이션도 안 잡히고 재정도 불안하다. 그러면 더 높은 이자를 줘야 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이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는 갑자기 이렇게 계속 또 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인플레이션의 재점화죠. 최근에 이란 전쟁, 이 중동 긴장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이 충격이 더 커졌고요. 그다음에 G7 주요국의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G7 평균 10년물 정부 차익 금리는 전쟁 전 3.2에서 4%에 접근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왜냐,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원래 빠르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란 전쟁 때문에 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해야 된다는 확률이 더 많이 커지고 있고, 12월까지 지금 50% 수준까지 이렇게 더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채 수요가 부족입니다. 저는 이것도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저는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이 다극화 시대가 열리면서 탈달러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이 국채 금리가 늘어나는 거다,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왜 주식시장에는 안 좋냐? 결국에는 뭐 세 가지 압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이익의 이 현재 가치가 낮아집니다. 특히 기술주, 성장주, AI 관련주처럼 미래 이익이 기대가 이 큰 종목들은 압박받기가 더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기업의 이 차입 비용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회사채 금리, 그다음에 대출 금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용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력망, 제조업 리쇼어링처럼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는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는 소비의 둔화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은 자동차 할부도 오를 것이고, 카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 가계의 이 소비 여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로이터도 이 장기 금리 상승이 정부, 기업, 가계의 지출 여력을 동시에 압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터키가요, 미국채를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미국채를 던져버렸거든요. 이거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던져버렸을까? 물론 터키가 지금 미국에 지금 뭐라고 하죠? 재정이 안 좋아서 이걸 던진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진짜 탈달러화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터키가 이 미국채를 왜 대량으로 던졌을까? 지금 보면 26년 3월 이 나토 동맹국 터키는 미국채 보유량의 89%를 단 한 달 만에 청산하며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20년 2월 28일 이 미국 이스라엘 이 이란 전쟁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군사작전이 에너지 공급망 붕괴,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폭등, 그리고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 균열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다. 미국은 동시에 역대 최고
국가 부채, 이자 비용의 이 국방비 추월, 그리고 외국인 국채 수요 감소라는 세 가지 재정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터키가 미국채를 대량을 매각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블룸버그와 미국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터키의 이 미국 국채 보유액은 26년 2월 157억 달러.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3월에는 지금 18억 달러로 급감을 했다. 엄청나게 급감을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장기 국채 보유분은 103억 달러 순매도로 8억 3,900만 달러로 이 추락을 했다. 단기 국채는 37억 달러 매도로 9억 4,500만 달러까지 남았다. 이는 사실상 완전 청산에 가까운 수준이다. 당연하죠. 9% 남겨놓고 다 이렇게 11%죠. 거의 뭐 10% 남겨놓고 다 매도를 했으니까 90%를 매도했으니까 거의 이제는 사실상 청산에 다름없고요. 매각 원인은 뭐냐? 극심한 인플레가 있었죠. 지금 뭐 터키의 인플레이션은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리라가 하락을 하면서 이거를 방어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또 에너지 수입 비용의 이 급증이죠. 그 에너지가 이제 호르무즈해협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도 이 외환 소유가 커집니다. 그래서 달러로 이걸 사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입 비용이 급증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팔게 됐고요. 유동성 확보. 여기도 다 이렇게 맞물리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전쟁 때문에 물가 상승이 있었고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통화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달러를 팔 수밖에 없고 달러를 또 이제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니까 더 많이. 그래서 달러를 또 에너지 비용이 급증한 만큼 또 처분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유동성 확보 때문에도 미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터키가 지금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전쟁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미국이 이길 수 없고 미국한테는 진짜 치명적인 이런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다. 그리고 패권에 타격을 줄 것이다. 제가 예측을 했잖아요. 그대로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해협 이 봉쇄 파급력 때문에 지금 원유 공급량의 30%가 막혔고 이것 때문에 지금 배럴당 8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치솟고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뭐라고 해야죠?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전형 경로를 봤을 때 에너지 가격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 가격에 미치지 않고 운반, 운송 그러니까 제조, 난방, 포장, 농업 이게 전체적인 이 물리적 경제 전반에 연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CPI나 뭐 PPI나 에너지 가격 이런 거 상승치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참고로 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 생산자 물가 지수랑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이제 내일 다음 달에 이제 발표되는 거는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무서워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무서운 거는 이제 미국의 총 국가 부채입니다. 이 총 국가 부채가 39조 달러를 초과했어요. 이제 40조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고 부채 일 평균 증가액이 뭐 80.3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GDP 비율이 지금 보면 8%고요. 연간 이자 비용이 9,704억 달러. 그다음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이제는 이 국방비를 추월하게 됐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좋은 상황이 아니죠. 이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제국들은 오래 못 갔거든요. 빚이 오래 지속되던 그리고 높아지는 이런 로마 제국도 무리한 또 원정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빚은 늘어나면서 결국 멸망하게 됐었는데 미국도 그런 게 좀 오버랩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란 전쟁 비용은 개전 6일 만에 113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펜실베니아 와튼 모델 추정으로는 전쟁이 60일 지속될 경우 약 664억 달러의 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이미 GDP 대비 8% 수준인 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자 비용에 구조적 폭탄이 있는데요. 2000년 3,447억 달러에서 25년 9,704억 달러로 5년 만에 2.8배 증가한 이자 비용은 이제 사회 보장비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연방 지출의 항목이다. 이게 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1% 상승할 때마다 향후 10년간 추가 이자 비용에 약 7,020억 달러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CBO는 이렇게 CBO 분석을 고려하면 현재 수익률 상승은 단순한 시장 변수가 아니라 이 재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이 터키만 그렇게 뭐 90% 가까이 다 판 게 아니라요. 일본도 그래도 2월에 3월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477억 달러 이렇게 일본도 미국채를 팔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410억 달러 팔았고요. 인도도 76억 달러, 사우디도 108억 달러, 그다음에 한국도 41억 달러 이렇게 팔았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국채 잔액은 이란 전쟁 이후 820억 달러 감소하여 2012년 이후 최저치 2.7조 달러로 떨어졌다. 도이치방크는 전쟁 개정 4주간 약 600억 달러의 순매도가 중앙은행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며 최근 역사상 가장 격렬한 매도 중 하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다들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미국채까지도 팔아서 현금을 챙기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 이거가 지금 저는 물론 뭐 이런 경제적 영향도 있지만 역시나 탈달러화로 이렇게 계속 팔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수익률 급등의 경로를 봤을 때는 전쟁 이전에는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요 4% 미만대였다고 하는데 20년 5월에 현재 4.6을 넘어섰거든요. 10년물이. 그다음에 30년물은 5%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재무부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30년물 국채를 5% 수익률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 상승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준 금리 인상의 우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간 프리미엄 요구 증가. 그래서 외국인 이 투자자들이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며 채권 경매에서 약한 수요가 반복 확인된다. 그래서 지금 뭐 선진국 국채 보시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10년 전에는 뭐 3.9, 4.2, 2.65, 3.2, 3.3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최고점 도달 수익률이 뭐 4.6, 5%, 3%, 3.7, 3.9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상승폭도 이렇게 커졌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는 연준의 딜레마가 있죠. 결국에는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면은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뭐 확률까지도 지금 계속 나오는데 과연 트럼프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가장 관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연준의 딜레마입니다. 만약에 진짜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이 금리 인하를 해도 금 가격은 여러분들 급등할 수 있거든요. 왜냐 금리 인하를 하면요 AI 주식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런 주식들도 잘 가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폭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금 가격도 그에 따라서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요. 금리 인상을 해도 여러분들 인상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인상을 하면 AI 주식들은 계속 큰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근데 금은요 이 금리 인상을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금리 인상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른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금한테는 더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연준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 구조적 함정을 보면요, 연준은 에너지 쇼크는 일시적이라는 이 논리로 금리를 유지하고자 하지만 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는 이렇게 금방금방 끝날 것인가.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39조 달러를 넘어선 이 국가 부채의 이자 비용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렇다면 금리를 동결하면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이런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란의 이 경제전 전략은요. 뭐 군대 전력으로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호르무즈 완전 봉쇄 없이도 지속적인 위협과 간헐적인 타격만으로도 에너지 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그럼 연준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국채 수익률 상승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외국인 국채 보유자의 이탈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 국채 발행 비용 증가의 연쇄고리 그럼 더 이렇게 높은 가격에 또 국채를 발행해야겠죠. 높은 금리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 정부 당국의 이 계산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기반한다. 첫 번째 뭐냐 고도로 레버리지된 재정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120%를 초과하는 상황으로 이자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의존도 그러니까 미국 공공부채의 약 30%인 9.5조 달러를 외국인이 보유 중이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민감도 원유의 10% 원유 가격이 10% 이상 급등하면 채권 수익률이 즉각 반응한다는 것을 시장이 확인을 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란이 버티기만 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이 더 채권 금리나 채권 시장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란 경제를 이렇게 봉쇄하려고 했지만 이란은 지금 뒤에서 중국,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21년부터 25년 협정하에 할인된 가격에 이란 석유를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베이두라고 해서 위성 항법 시스템을 제공을 했죠. GPS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실시간 군사 정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드론 기술 지원, 업그레이드된 드론 공급, 그다음에 이란 드론 무기고는 6개월 내에 완전 보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란 러시아의 전략 파트너십이 또 있다고 하면서 25년 1월에 체결된 전략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탈달러와의 네트워크가 이란에서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란 전쟁, 감세 정책, 그다음에 복지 지출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지속 발행해야 한다. 지금 미국 재무부는요. 그래서 5월 21일 기준 향후 예정된 이 국채 경매에는 26주물이 770억 달러, 그다음에 6주물이 850억 달러 등 뭐 이렇게 쭉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응찰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2007년 이후 5% 수익률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의 국채 보유 비중도 2010년 초에 약 49%에서 현재 30%까지 이미 하락한 상황에서 터키, 중국, 일본의 이 동반 매도는 미국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지 않으면 국채 시장에서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 탈달러화가 추진되면서 미국채를 파는 현상은 이미 이제는 이게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6,520억 달러로 이제 미국채가 감소를 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2,400억 달러의 이 국채 매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연준이 이 최후의 이 수단 매수자로 이 끝나는, 그러니까 연준이 이걸 다 이제 자기가 이제 매수를 해야겠죠. 살 사람 없으면. 그러면 자기 강화적 파멸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도 기록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매도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뭐 천천히 중국이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대세는 계속 될 것이고요. 달러는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리밸런싱 하면서 금의 이런 보유량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왜 미국채를 팔까? 결국에는 미국과 이제 결국 디커플링이죠. 미국과 이제 경제 전쟁까지도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채를 줄여야 결국 금을 더 모아야 미국을 압박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에 따르면 뭐 이렇게 한 달 만에 뭐 410억 달러 감소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점점 지금 미국채를 줄여가고 있고, 중국마저도 뭐 거의 앞장서도 줄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 전쟁의 전략적 결과는 전장이 아니라 이 채권 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원래 계획은 이란 경제를 제재와 이 군사력에 군사력으로 이제 붕괴시켜서 굴복을 이끌어내고 거기를 잡아서 그 호르무즈 해협의 이런 경제권으로 중국을 또 압박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되면서 결국에는 이 빚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터키도 좀 걱정이 돼서 88%에서 89% 국채 청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뭐 사우디, 한국 이런 데에서도 일부 채권들 미국채를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채 비중이 계속 줄여 나가고 있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탈달러화 현상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미국채 이제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다. 왜냐, 뭔가 위험하고, 그리고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부채는 줄어들 생각을 안 보이니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다들 나라들이 따져보고 중앙은행이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전쟁을 또 계속하면서 오히려 재정 부채만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까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금이 왜 이렇게 앞으로 이제 더 선호될 것 같냐? 이 달러 신뢰에 약합니다. 아까 달러와 이제 지금 미 국채가 신뢰도가 계속 떨어진다. 그래서 국채의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들은 오히려 이 미 국채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금을 더 이렇게 매입하는 거를 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 금리가 불안하면 당연히 이것도 금 강세이겠죠. 그리고 명목 금리가 높아도 인플레이션과 재정 불안이 같이
커지면 금은 이제 방어 자산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앙은행의 매입의 지속입니다. 중앙은행이 지금 세계금융협회에 따르면 26년 1분기 중앙은행의 매입은 그러니까 금이요. 1분기에만 244톤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을 더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금을 또 매입하고 있고 중앙은행들도 금을 매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보면요. 채권 시장의 문제를 계속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은행들이 이거 미국을 보면서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국채를 계속 줄여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뭐 저처럼 뭐 현금이나 아니면 금을 모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이런 대비를 좀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진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채권 금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2007년에 뭐가 터졌죠, 여러분들? 금융 위기가 터졌었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거 한번 상기시키시고요. 조심할 때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위기가 당장 터진다 그건 아니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